밤 11시를 넘긴 시각, 강가의 대저택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진 달빛이 복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아진은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실크 파자마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숨을 죽인 채 부엌 쪽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춤을 추듯 가벼웠지만 동시에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지만 하진은 여전히 이곳이 낯설었다. 어머니 한소정이 강태식 회장과 재혼하면서 갑작스럽게 재벌가의 딸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신분은 어디까지나 거칠애일 뿐이었다. 진짜 강가의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대했고 특히 의붓 오빠 강민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냉랭했다. 하진이 부엌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작스럽게 뒤에서 손목을 붙잡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흰 셔츠는 단추 몇 개가 풀어진 채였다. 평소의 차갑고 완벽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는 어딘가 위험하고 야성적이었다. 이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손목을 잡힌 채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피부를 통해 전해져 왔고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물 마시려고. 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단순히 의붓 오빠일 뿐인데 왜 그의 앞에서는 항상 숨이 막힐 것 같았을까? 왜 그의 시선이 자신을 훑어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까?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좁혀졌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에는 달빛에 비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져 하나가 되어 있었다. 마치 운명적으로 엮인 두 영혼처럼. 우린 가족이잖아. 하진이 간신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절망적인 몸부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는 묘한 유혹도 숨어 있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은밀한 갈망이. 민호의 입가에 위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하진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벽 쪽으로 그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하진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을 때 그녀는 작은 비명을 삼켰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했다.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스릴 넘치는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금지된 욕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욕망을 읽을 수 있었다. 민호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하진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복도의 침묵은 더욱 짙어져만 갔고 달빛만이 두 사람의 위험한 게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닥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겹쳐 찍혀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두 사람의 흔적이. 그리고 그 순간 하진은 깨달았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하진은 민호를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아침 식사 시간을 일부러 늦추고 그가 서재에 있을 때는 거실을 피했으며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이 넓은 대저택에서 완전히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월요일 오후 하진은 2층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를 부드럽게 흔들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비추고 있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나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진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민호만이 가진 특유의 절제된 걸음걸이였다. 그가 발코니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책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민호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욕망과 자제, 죄책감과 갈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피하지 마.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하진은 여전히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뭘 피한다는 거죠? 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직시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관통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의 뒤에 서자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다. 민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올려졌다. 그 순간 하진은 책을 떨어뜨렸다. 하진아.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봤다. 민호의 눈빛은 그날 밤과 똑같았다. 위험하도록 뜨겁고 절제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가득했다. 안 돼요. 하진이 일어나려 했지만 민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다시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민호의 또 다른 손이 그녀의 볼을 감쌌고 하진은 그 따뜻함에 눈을 감았다. 나도 안 된다는 걸 알아. 민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의 절망적인 고백이었다.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진이 화들짝 놀라 민호에게서 멀어졌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고 하진은 떨어진 책을 주워들었다. 민호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정장을 매만졌다. 한소정이 집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느꼈다.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코니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진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날 밤 하진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호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금지된 끌림은 날이 갈수록 강해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한소정과 강태식은 그 미묘한 기류를 알아채지 못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아침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위험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소정은 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재혼 후 처음 몇 달간은 하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용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딸의 행동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 밥을 먹을 때 자꾸 시선을 흘리는 방향, 민호가 지나갈 때마다 경직되는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의 변화. 목요일 오후 소정은 딸과 함께 백화점에 나갔다. 어머니와 딸의 시간을 갖자며 제안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하진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하진은 어딘가 마음이 없어 보였다. 평소라면 좋아했을 옷들 앞에서도 건성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던 소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하진아, 요즘 민호랑은 어때? 많이 친해졌니? 하진이 찻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냥 보통이에요. 하지만 소정의 예리한 눈은 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하진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고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강가의 대저택에서는 원래 가족 만찬이 열렸다. 강태식의 형 가족들과 몇몇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다. 하진은 연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우아한 모습에 남자 친척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특히 대학생인 사촌 강준서는 노골적으로 하진에게 관심을 보였다. 하진 누나, 대학은 어디 다녀요?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준서의 적극적인 어프로치에 하진은 당황스러워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호의 젓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을 때 민호의 표정은 평상시보다 더욱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다. 그의 턱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묘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소정은 이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민호가 하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하진 역시 민호의 반응에 동요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솟아올랐다. 만찬이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하진은 발코니로 나가 혼자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준서가 따라 나왔다. 젊은 남자의 열정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하진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다. 그 모습을 실내에서 지켜보던 민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소정은 그의 옆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민호의 표정에는 질투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확실히 오빠가 여동생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민호야. 소정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민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발코니가 선선하네. 하진이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 소정의 말에는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코니로 향했다. 소정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발코니에서 민호가 나타나자 준서는 아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하진과 민호가 단둘이 남겨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하진의 옆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추우니까 들어가. 민호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낮고 거칠었다. 하진은 그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달빛 아래서 그의 옆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위험해 보였다. 실내에서 소정은 발코니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 몸짓, 그리고 미묘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딸과 의붓 아들 사이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소정은 잠들지 못했다. 재혼 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하진과 민호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유독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식탁에서 하진과 민호가 마주 앉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평상시처럼 대화 없이 식사를 했지만 소정의 예리한 눈에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것이 보였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외면하려 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서도윤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6개월 전 하진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을 때부터 그는 그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3년간의 연인 관계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끝나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도윤은 하진이 재벌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그를 버린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그와 재벌가의 딸이 된 그녀 사이에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하진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가의 대저택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도윤은 대저택 근처 카페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2층 발코니를 관찰하고 있었다. 하진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렌즈에 잡혔다. 그때 한 남자가 발코니로 나왔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그의 움직임과 하진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도윤은 카메라의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다. 남자가 하진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리고 두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장면들이 렌즈에 담겼다. 하진의 표정에는 거부감보다는 동요와 갈망이 더 많이 보였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도윤은 그 남자가 강민호, 즉 하진의 의붓 오빠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몸짓, 그리고 미묘한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그의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새벽 1시경 하진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2층 창문을 통해 포착한 것이다. 그때 민호가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벽에 기댄 채 위험한 대화를 나누었다. 도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속 촬영했다. 완벽해.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하진이 자신을 버리고 택한 재벌가에서 금지된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최고의 복수 수단이었다. 이 스캔들이 터진다면 강가는 물론 하진도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수집한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상황 설명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서도 통용될 만큼 체계적이고 치밀한 증거 자료였다. 그는 이 자료들을 언론사에 제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언론 제보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도윤은 더욱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원했다. 하진과 민호를 직접 만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강태식 회장에게 직접 폭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하진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그녀도 고통받게 만들 것이다. 수요일 오후 도윤은 하진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다. 6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다.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도윤이 다가가자 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황이 동시에 떠올랐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다. 도윤, 어떻게 여기에? 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자신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 그 모습이 도윤에게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할까? 도윤의 제안에 하진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자리를 뜨면 더욱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하진의 표정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고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새 가족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도윤의 질문에 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평범해. 하진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예전의 그녀라면 새로운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도윤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그녀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도윤은 재빠르게 그 반응을 포착했다.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었다. 급한 일이 있나? 아니, 그냥. 하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서두르는 모습을 보며 도윤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분명히 민호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럼 나도 이만. 하진이 서둘러 카페를 나서자 도윤은 혼자 남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만남으로 그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하진의 동요하는 모습, 서두르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숨기려 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진과 민호의 은밀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복수를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 민호는 회사 업무를 마친 후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오후 7시에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틀 전 받은 의문의 전화 때문이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하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만날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자 민호는 불안감을 느꼈다.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민호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최근 들어 하진과의 관계가 점점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의붓 여동생이라는 금기 때문에 더욱 강렬해지는 끌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확히 7시에 한 남자가 라운지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민호를 발견한 그는 주저없이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강민호 씨죠? 서도윤입니다. 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다. 민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진이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였다. 그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진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민호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발코니에서 하진과 대화하는 모습, 복도에서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진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촬영 각도와 화질로 보아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해 오랫동안 관찰한 것이 분명했다. 언제부터? 민호가 중얼거렸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날짜와 시간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통용될 만한 증거 자료였다. 뭘 원하는 거냐?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느껴졌다. 이 사진들이 공개된다면 강간은 물론 하진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도윤은 천천히 위스키를 마시며 민호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하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약점이었다. 돈이면 되겠지? 민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대부분의 협박은 금전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그는 태블릿을 끄고 민호를 직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럼 뭘 원하는 거냐? 너희 집안의 파멸이야.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하나 더 꺼냈다. 그 명함에는 유명 주간지 기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민호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어. 하진이와 완전히 끝내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세상에 공개되든지. 도윤이 라운지를 떠나자 민호는 혼자 남아 깊은 절망에 빠졌다. 위스키 잔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고민에 잠겼다. 책상 위에는 도윤이 남긴 명함이 놓여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최후 통첩처럼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진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상시보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식사를 했다. 하진이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시선을 피했다. 한소정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회사에서도 민호는 평상시와 달리 집중력이 떨어졌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궁금해했다.
후계자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온 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민호는 하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를 외면한 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오빠. 하진이 그를 불렀지만 민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뒤에서 느껴졌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서도 민호는 잠들 수 없었다. 하진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도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결심을 굳혔다. 하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 따위는 희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도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했다. 강태식 회장은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그에게 한 통의 익명 편지가 전달되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건넨 봉투에는 강태식 회장 귀하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지만 발신인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태식은 봉투를 뜯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와 하진이 발코니에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었다. 다음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새벽 복도에서 민호가 하진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벽에 기댄 채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메모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귀하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들은 전문적으로 촬영된 것이 분명했고 각각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재혼 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날 오후 태식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평상시라면 저녁 늦게 귀가했을 그가 이른 시간에 나타나자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한소정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소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민호와 하진을 불러 모았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식의 차가운 표정을 본 민호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식은 서재에서 가져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진이 테이블에 놓이자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 역시 주먹을 꽉 쥐었다. 소정은 사진들을 보며 입을 막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라.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다.
평생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스캔들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강가의 후계자인 아들과 의붓딸 사이의 불륜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민호는 침묵을 지켰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사진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부정할 수도 없는 증거였다.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답해. 태식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대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평상시의 온화한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한 권력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소정이 하진에게 다가갔다. 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물었다. 하진아, 이게 정말이야? 설마. 소정의 목소리는 절망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딸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곧 시인이었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혼 후 새로운 행복을 꿈꿨던 그녀에게 이 상황은 악몽과 같았다. 태식은 민호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역력했다. 평생 후계자로 키워온 아들이 집안에 이런 치욕을 안겨주다니. 너는 강가의 후계자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그는 민호의 뺨을 내리쳤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호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태식은 그의 말을 끊었다. 입 닥쳐.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태식의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소정에게로 향했다. 소정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데려온 딸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소. 태식이 소정을 향해 소리쳤다. 소정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흔들었다. 여보,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태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민호에게로 돌아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너는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라. 강가의 이름도 더 이상 쓸 생각 마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후계자 자리는 그의 인생 전부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 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잃게 된 것이다. 하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민호가 그리고 어머니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강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식은 거실을 떠났다. 뒤에 남겨진 세 사람은 각자의 절망에 빠져 있었다. 소정은 계속 울고 있었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 강가의 대저택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한 도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강가의 연례 창립 기념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는 재벌가 인사들과 정치인, 언론인들이 모여들었다. 평상시라면 강가의 위상을 과시하는 화려한 축제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강태식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고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기류를 눈치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하진은 진주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틀 전 아버지의 선언 이후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이 강가의 일원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행사였다. 어머니 한소정 역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다. 민호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평상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였다. 하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의 마음은 온통 하진에게 가 있었다. 그녀가 곧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연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홀 한편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큰 스크린이 설치되고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다. 강태식은 이상함을 느끼고 행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지만 그들도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서도윤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언론인이라고 밝힌 그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진이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 역시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강태식은 급히 무대로 향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었다. 강가의 후계자 강민호 씨와 의붓 여동생 윤아진 씨 사이에 은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큰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코니에서 가까이 서 있는 두 사람, 복도에서 손목을 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벽에 기댄 채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스크린을 바라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언론인들은 재빠르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다. 재벌가의 스캔들이라는 특종 앞에서 그들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 손가락질, 그리고 경멸의 눈빛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다.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무대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하객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었다. 사진 기자들이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다. 강민호 씨, 이 사진들이 사실입니까? 의붓 여동생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강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하진을 찾으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려져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강태식은 무대 위에 도윤을 노려보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혼란에 빠진 호를 내려다봤다. 그가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강가의 파멸, 하진의 사회적 매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치욕. 3년간 품어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한소정은 딸을 끌어안고 홀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하객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하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소정은 필사적으로 딸을 보호하려 했다. 비켜주세요. 길을 비켜주세요. 소정이 절규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특종을 놓칠 리 없었다. 마침내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길을 뚫어주었고 모녀는 간신히 홀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민호도 어렵게 사람들을 뚫고 홀을 나섰다. 복도에서 하진과 소정을 발견한 그는 달려갔다. 하진은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진아. 민호가 다가가자 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진이 힘없이 말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다. 그때 강태식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다. 그는 민호와 하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 됐다. 모든 게 끝났어. 다시는 강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태식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강가의 화려했던 연회는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 홀 안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내려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다. 강가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하진과 민호는 평생 이 치욕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연회의 파국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은 연일 강가의 스캔들을 톱뉴스로 다뤘고 온라인에서는 하진과 민호의 사진들이 끝없이 공유되었다.
재벌가 금기의 사랑, 의분남매 불륜 스캔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강가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 하진은 어머니와 함께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대저택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한소정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부인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여자가 되었지만 딸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진이 소파에 앉아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 만에 야위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기자들과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정은 딸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워진 딸의 손에서 체온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진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하지만 하진의 마음은 이미 절망에 잠겨 있었다. 사회적으로 매장된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민호를 생각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편 민호는 강가에서 완전히 축출된 상태였다. 후계자 자리는 물론 회사 출입조차 금지되었고 강태식은 아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민호는 홀로 강남의 한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평생 누려온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하진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호텔 방에서 민호는 끝없이 술을 마셨다. 위스키 병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강가 스캔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던져 화면을 꺼버렸다. 그날 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진을 찾아갔다. 오피스텔 앞에는 여전히 몇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리자 한소정이 나왔다. 그를 본 소정의 표정은 복잡했다. 딸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파국을 가져온 남자이기도 했다. 하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술 냄새가 났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소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호를 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사이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진이 힘없이 말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하진은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우리가 사랑했던 게 잘못된 건가? 민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된 건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만약 처음부터 남남이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매달릴 수 있었다. 소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희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불태웠어. 소정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사랑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때 창문 밖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민호와 하진의 마지막 만남조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민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포옹 사진이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끝까지 포기 못하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회는 그들을 더욱 거세게 비난했고 강태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며칠 후 하진은 홀로 강변을 걸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사랑했던 민호, 무너진 가정,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민호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다시 마주쳤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아름답지만 비극적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진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민호의 말에 하진이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그날 밤 강가의 대저택에서는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식은 혼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 사진들이 불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민호와 하진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개의 실루엣. 강태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벽난로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며 사그라들었다. 금단의 불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꺼져버렸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파멸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